연방준비제도가 금융시장의 불안 여파 속에 기준금리를 다시 소폭 인상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다음 달 1일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상향 문제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한 달여간의 진통 끝에 합의한 뉴욕주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주지사의 서명 행사가 열렸습니다.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 다수 업체들이 공모해 신청서 접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알츠하이머병 초기 환자의 인지 및 기능 저하를 상당히 느리게 해주는 치료제를 내놓고 FDA에 판매 허가를 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금융시장의 불안 여파 속에 기준금리를 다시 소폭 인상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다소 완만해지고는 있지만 쉽사리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세 차례 연속 베이비 스텝을 밟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4.75에서 5%인 기준금리는 5에서 5.25%로 올랐습니다. 이번 인상까지 합해 연준이 지난해 3월 이후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활동은 1분기에 완만한 속도로 확대됐다면서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는 견고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엄격한 신용 상황은 경제활동,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 영향의 정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연준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상당히 주의하고 있다고 금리 인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부 은행 파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선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라며 신뢰를 보냈습니다. 다음 달 1일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상향 문제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를 이용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까지 제기됐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오는 9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연방 하원의장 등 여야 지도부 간 회동을 앞두고 대통령이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전날 메카시 의장 등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부채 한도 상한을 높이지 않으면 정부가 6월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당초 시장과 정부는 오는 7월쯤 정부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금이 기대보다 덜 거치면서 재정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빚을 더 내야 하는데 정부 부채 상한선은 의회 승인이 있어야 상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부채 상한은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하원 주도권을 쥔 공화당에게 전제 조건 없이 부채 한도 상한선을 올릴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을 대가로 정부 재정 지출을 대규모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법률 참모들이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고 적시한 수정헌법 14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자체가 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의회가 이를 막지 못한다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나서서 자신의 권한으로 부채 한도를 올리고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논지입니다. 언론들은 백악관과 의회가 극적 타결을 이룰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달여간의 진통 끝에 합의한 뉴욕주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주지사의 서명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인 비영리단체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하고 대폭 늘어난 예산이 한인사회 지원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오늘 오전 뉴욕 맨해튼 인우드에서 2023-2024 회계연도 공공안전 부분에 투입될 예산을 공개하고 이에 서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번 예산안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예산안 합의가 지연된 이유를 설명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안전을 위한 예산
7억 7,2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We're sending resources to communities most impacted by gun violence. But we're not just making reactive investments. We're being proactive. This is what we call the holistic approach to criminal justice. 캐시 호컬 주지사와 함께 총기 규제를 위한 공동 전선을 펼치고 있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결정이라며 이번 예산안을 환영했습니다. Is a budget that clearly will make our city and our communities safer. And we will be successful in making and continuing to have this city and state to be the safest state in America. 공공안전 예산 중 3억 4,700만 달러가 뉴욕주 총기 폭력 방지와 이를 위한 경찰 인력 확대에 투입되고 총기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7천만 달러, 법원 시스템과 검찰청 개선을 위한 예산 2억 7천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 밖에 펜타닐 단속 또한 강화될 예정입니다. KCS 뉴욕 가정상담소 등 한인 비영리 단체들은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한인 사회에도 더 많은 지원이 예고됐다며 많은 한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S든 다른 한인단체들이 뉴욕 스테이트 버짓을 펀딩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펀딩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한인들을 서비스해드릴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런 엔티-에이션 헤이 크라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당했었을 때 어떻게 경찰을 리포트 한다든지 뭐 길거리에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런 거를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포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이번 예산안 통과로 뉴욕시 차터스쿨 확대나 MTA 예산 구제책 등 호컬 주지사의 행정 운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N 뉴스 지한승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타난 탈뉴욕화, 뉴욕주 엑소더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뉴욕주 총소득도 급감하는 추세인데요.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소득세와 판매세 수입이 줄면서 주정부 재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조정 총소득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뉴욕주 조정 총소득은 245억 달러 순 감소했습니다. 일명 뉴욕주 엑소더스라고 불리는 뉴욕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조정 총소득 순 감소폭은 2019년 90억 달러, 2020년 195억 달러에서 2021년 245억 달러까지 커졌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대비하면 2021년 기준 순 감소액만 440억 달러에 달하는 셈입니다. 반면 상당수의 뉴요커들이 이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플로리다주의 조정 총소득은 급증했습니다. 2019년 177억 달러의 순 증가세를 보인 플로리다주 조정 총소득은 2020년 237억 달러, 2021년 392억 달러 늘었습니다. IRS는 2021년 플로리다주 조정 총소득의 순 증가 규모 392억 달러 가운데 98억 달러는 뉴욕주에서 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 우세의 블루스테이트를 떠나는 추세가 가속화한 것이 원인이라며 단순히 세율이 높은 것뿐 아니라 신규 유입한 이민자를 위한 소셜 프로그램 등을 감당하기 위해 세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한 고소득자들이 뉴욕주를 떠나면서 주 전체 소득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뉴욕주를 떠난 이들의 소득은 아직 거주하고 있는 뉴요커들에 비해 연 3만에서 4만 달러는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로 조정 총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뉴욕주 거주자는 2019년 5만 5,100명에서 2020년 5만 4,37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플로리다주 고속도로 안전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10,000명가량이 뉴욕주 운전면허증을 플로리다주 면허증으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일원 공항 3곳의 이용객 수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당시 최고 기록보다 100만 명이 많았습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있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과 라과디아 공항, 뉴욕 국제공항을 관리하는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023년 1분기 3개월 동안 세계 공항의 이용객 수는 총 3,2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인 2019년 당시의 최고 기록이었던 3,100만 명보다 100만 명이나 많은 것으로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이렇게 뉴욕시 공항 이용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외국 여행과 함께 미국 내 가족 만남이나 직장 업무 등으로 항공기 이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최근 뉴욕시 공항의 시설이 크게 개선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낙후된 시설로 악명이 높았던 라과디아 공항은 지난해 총 40억 달러를 들여 터미널 C를 대대적으로 재건축했고 뉴욕 국제공항도 지난 1월 총 27억 달러의 공사비가 투입된 터미널 A 재건축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 개선과 이용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공항은 여전히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D 파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존 F 케네디 공항은 미 전역 20대 공항 중 이용객 만족도에서 3위를 차지한 반면 뉴욕 국제공항은 1년 이용객 수 3,300만 명 이상 공항 중에서 최하위, 라과디아 공항은 1년 이용객 수 1,000만 명에서 3,000만 명 미만의 중대형 공항 가운데 2위에 그쳤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통행료를 고의로 미납하는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5천 건에 달하는 벌금 티켓을 발부했고 총 2,100만 달러 이상을 회수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 경찰국은 2022년 차량 등록 정지와 통행료 납부 회피, 차량 등록판 가림, 허위 차량 등록판 부착 등을 통해 다리와 터널 등의 통행료를 고의로 내지 않으려는 행위들을 집중 단속하고 총 4,684건의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차량 등록 정지와 관련해 775건, 통행료 납부 회피 1,584건, 차량 등록판 조작과 관련해 2,325건 등을 적발했습니다. 항만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연체된 통행료 및 수수료 2,100만 달러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빈 오틀 항만청장은 모든 이용자는 항만청의 다리와 터널 등 유료 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며 원활한 결제를 위해서 이지패스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항만청에 따르면 캐시리스 통행료 징수 방식에 필요한 차량 번호판 촬영을 어렵게 하기 위해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리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0에서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소환장도 받게 됩니다.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 다수 업체들이 공모해 신청서 접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미 해당 기업체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를 가려내 비자를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연방수사당국은 H-1B 비자를 받기 위해 다수 업체들이 공모해 신청서 접수 사기 행각을 벌인 관련 증거를 발견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해당 기업과 고용주들을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지역을 비롯해 수십 개의 소규모 기술 회사들은 자신들이 채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H-1B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100여 곳이 넘는 비자 컨설팅 업체와 손잡고 신청서 접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고용주들은 비자 컨설팅 업체에 1인당 2,500달러에서 5,000달러를 주고 허위로 직원 채용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특히 이런 비자 컨설팅 업체들은 비자 취득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같은 신청자의 이름으로 수차례씩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청서 사기 행각에 가담한 비자 컨설팅 업체는 12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들어 H-1B 신청서가 이상하리만치 늘어나자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고용주 이름과 신청자의 이름이 반복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이런 사기 행각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연간 8만 6천 건만 발급되는 비자를 받기 위해 2020년에는 27만 4,237건, 2021년에는 30만 1,447건의 신청서가 접수됐지만 지난해에는 48만 3,927건으로 늘었고 내년도 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올해는 이보다 2배 가까운 78만 1,000건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이민서비스국은 지난해와 올해 신청서 가운데 비슷한 패턴으로 접수된 신청서를 가려내 발급된 비자를 취소하는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를 즉각 추방했던 이른바 42호 정책이 이달 중순 종료될 예정입니다. 불법 입국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국방부는 남부 국경에 군 병력 1,5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르면 오는 10일 1,500명의 군인을 남부 국경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국경에는 이미 2,500명의 주 방위군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국토부 요청으로 배치되는 1,500명의 군인들은 앞으로 90일간 관세국경보호청의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관세국경보호청이 계약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1,500명의 군인들은 지상 기반 탐지와 모니터링, 데이터 입력 등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군인들은 법 집행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밀러 관세국경보호청 국장대행은 최근 의회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를 즉각 추방했던 이른바 42호 정책이 이달 중순 종료되면 매일 10,000명의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을 수 있다며 이민자 폭증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 수는 최근 하루 7,000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42호 정책이 종료되면 기존의 8호 정책이 다시 시행되는데 미등록 이민자라도 망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국에 체류하도록 보장합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문제에 유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골자로 하는 멕시코 잔류 부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민 망명 절차 기간 멕시코 국경 도시에 체류하도록 하고 불법 이민자를 신속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11일 법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상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현재 600만 명가량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알츠하이머병 초기 환자의 인지 및 기능 저하를 상당히 느리게 해주는 치료제를 내놓고 FDA에 판매 허가를 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제약사 일라이 릴리사는 신규 연구에서 실험 약제가 알츠하이머병 초기 환자의 인지 및 기능 저하를 상당히 느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분기 내에 식품의약국에 판매 허가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FDA는 얼마 전 릴리사의 비슷한 실험약을 보다 많은 실험군 결과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판정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릴리의 과학 및 의학 수석 담당은 이번 새 연구는 FDA가 원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일라이 릴리의 실험약이 승인된다면 이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1년 전 최초로 당국의 허가를 획득한 에자이와 파트너 바이오젠이 각각 개발한 두 치료제 이후 세 번째가 됩니다. 성분명이 도나네맙인 릴리의 치료제는 정맥 주사제로 뇌 안의 플라크를 형성하면서 알츠하이머병을 악화시키는 주범인 아밀로이드를 타깃으로 합니다. 일라이 릴리는 대규모 3단계 임상 실험 결과를 의학 저널에 게재하면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참가자가 1,730명이 넘고 18개월이 걸린 최종 단계 실험에서 실험약 제공 환자들은 가짜약이 주어진 대조군에 비해서 인지와 기능의 저하가 35% 느리게 진행됐습니다. 또 도나네맙 실험 약제가 주어진 환자의 47% 정도가 치료 개시 12개월 후에 임상 치매 등급 판정을 통해 저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릴리사가 판매 허가 신청을 내면 FDA의 결정은 올 하반기나 내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 뉴욕 협의회 후보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재외동포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제출기한은 이달 15일 오후 5시까지로 자필 서명이 포함된 신청 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도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1월 30일에서 4월 30일까지 90일간 시행해온 상하수도 요금 연체 이자 면제 프로그램을 5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이번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90일간 미징수 수도요금 8천만 달러를 걷어들였고 1,200만 달러의 연체 이자가 탕감됐습니다. 수도 요금이 연체된 약 20만 명의 고객 중 40%에 해당하는 약 8만 6천 명이 탕감 혜택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발표된 스톡턴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뉴저지에서 21세 이상 성인 대상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된 이후 응답자의 29%가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관련 제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47%는 지난 1년간 기호용으로 마리화나를 구입했고
38%는 기호용 및 의료용으로 13%는 의료 목적으로만 구입했습니다. 마리화나 구입과 관련해서는 69%는 합법 판매처를 이용했지만 30%는 불법 암시장을 통해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버겐카운티는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KCC 한인 동포회관을 비롯해 카운티 전역에 있는 주요 23개 노인활동센터에서 노인의 달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건강식으로 만들어진 무료 점심을 제공하고 친교활동, 운동,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각 센터로 오는 9일까지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접시 13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접시 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지만 때로는 역시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